안녕하세요. 김우택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26년 세법 개정 사항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평소에 세법 개정된 내용에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도 이번 세법 개정 사항에 녹아있기 때문에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내용을 지금 다 알 필요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정리해서 메모해 두셨다가 끄집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주제는 개정세법 내용 중에서요, 다른 것들 다 필요 없고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내용들로 가지고 왔는데, 먼저 연말정산과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우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외에 법인세, 기부금 관련된 변동사항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가산세와 관련된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평소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도 하셨겠지만 마지막에만 업데이트해도 충분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첫 번째,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라고 하는 것이 확대가 됐다라고 하면 이것이 평소에 원천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알아야 하는 내용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내용 한번 볼게요. 현재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이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6세 이하라고 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라고 해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는데,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렇게 와닿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받는 가족수당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과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요. 두 번째, 육아휴직 수당 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개정된 사항을 보면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 개정사항 역시 사회복지 현장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현행 규정을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고용보험법, 두 번째, 국가공무원법, 세 번째, 사립학교법이라는 말 나오는데요. 우린 첫 번째만 보면 되겠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에 따라 받는 급여는 전부 비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연말정산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이들 여쭤보시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등이 법에 따라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비과세고요. 그렇지 않은 내용은 과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언제부터 되는지 이런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 중요합니다. 야간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등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210만원 이하인 월 정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 3천만원 이하 총급여를 받으시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직종에 해당하는지도 제가 연말정산 수업을 할 때 또는 원천징수 6시간짜리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비과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영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26년 2월 27일자로 관보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26년 2월 27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어차피 26년부터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부 비과세 대상이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준 금액이, 우리가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존 기준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되었다.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에서 26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요. 총급여도 직전 과세기간 3천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 업종에 따라서 비과세 소득을 적용해 줄 수 있다면, 물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개정 이유 보시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 근로자이신 분들 적용 세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이나마 혜택을 더 받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요. 아, 국가에서 해주겠다는데 돈 조금이라고, 세금 조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문턱효과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부터 공제를 해주는 거는 변화가 없고요. 공제 한도가 자녀 한 명당 기본 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까지 50만원, 1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그 절반만 해주는 거죠. 25만원 그리고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해 줍니다 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8년 12월 31일까지는 기본 공제 한도가 각각 올랐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개정되는 이런 추세들을 보면 저출생, 자녀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좀,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자녀에 관한 내용들을 좀 강화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때 자녀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겁니다. 부양하는 자녀의 범위가 신설되었는데요. 직계 비속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언제나 그렇지만 소득 금액은 따라다니는 겁니다.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20세 이하이면서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내용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그 요건과 동일합니다. 역시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배제한다. 이 얘기는 장애인이면 자녀의 나이가 20살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한도 확대해주는 그것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초중고 대학생 수업료 등 공제해주고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확대가 돼갔고요. 초등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교육비 공제를 추가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서 추가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학년 기준으로는 2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에 한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적용 시기는 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능학원에 대한 범위, 예체능이니까요. 예능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예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음악, 미술, 무용에 한정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의 범위는 체육시설법, 이런 법에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합기도, 국선도 이런 유사한 체육시설을 포함한다라는 말 들어가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있는 거 보시면 현행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체육시설과 동일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나 교육비에 대한 범위 역시 현재와 동일합니다. 이런 내용들 들어있으니까요.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고 제 연말정산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잘합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번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행 내용 보시면 25년까지는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데 있어서 본인과 아래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직계 비속에 대해서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은 있었습니다. 그 소득 요건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같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었는데 대학생 교육비에 대해서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소득이 많던, 나이가 많던 대학생 자녀라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 그 외의 공제율이나 교육비 한도 이런 것들은 다 기존과 동일하네요. 제가 26년부터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에 다니고 있거든요.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 본인에 대한 학비 중 대학원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도 2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실시할 때는 아마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중복 지원을 정비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외 대상이 추가됐습니다. 평생교육시설, 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강료라고 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에 제외하는 교육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공제는 뭐 해주겠지만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빠집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복해서 적용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고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서 각각 월세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주는 것이고요. 추가된 내용 보시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고 하면서요. 첫 번째 요건,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두 번째,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좀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것.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말정산 담당자로서 이 부분을 입증을 받고 싶으면 임대차 계약서 받으셔야 되고요. 주민등록 등본을 받아서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본인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한 내용도 소재지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나오고요.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좀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것이라고 할 때는 세대주의 직계 좀비속과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과 형제 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무주택자여만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한도를 계산할 때 연간 월세 1,0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하는데 이때 동그라미 1번과 2번 즉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연간 월세액을 합쳐서 1,000만 원까지 공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입니다. 개정 이후 보시면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고 되어 있고요. 대상 주택이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공제 대상 자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너무 좁은가 봐요. 주택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또는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가 되었고요. 1번 이외인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기존과 동일하게 갈 수 있게 해놨네요. 즉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6년부터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봤던 내용이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 월급 주면서 원천징수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5년도 강의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26년 1월 달부터 바로 시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5년 하반기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 월별 제출 시기를 유예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근로소득에 대해서 6개월마다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하고 있고요. 사업소득에 대해서 매월 그리고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매월 간이지급 명세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상으로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상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매월 간이지급 명세서 내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시기가 1년 더 유예되었다. 그래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매달 하는 것 좀 부담스럽죠.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달 하는 거 부담스럽긴 한데 27년에 가서는 이 내용이 매달 하는 것으로 바뀔 거니까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나 이런 거 유예된지도 몰랐고 개정됐는지도 몰랐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유예됐으니까요. 지금처럼 25년도처럼 하시면 되겠고요. 27년부터는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바뀔 거니까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시고 제가 또 나중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 한번 개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세액 공제와 관련된 것도 역시나 유예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우리랑 뭐 크게 관계 있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당장 3월달 월급 줄 때부터 이 부분 아셔야 되는 건데요. 근로소득 원천징수할 때 자녀세액 공제분 합리화라는 이름으로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매월 또는 뭐 매월 아니더라도 반기별로 한 번씩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A01 코드에다가 원천징수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자녀 수에 따라
그 공제되는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관한 내용 개정됐고요.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라고 할 때마다 그 금액이 개정되었으니까 1월달 2월달은 어차피 상관없어요. 기존처럼 하시고요. 3월달부터는 원천 징수되는 금액이 변동이 있었구나, 변동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현장에서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 강의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 보셔서 원천 징수할 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법인세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세 안 내잖아요. 맞아요. 사회복지시설 법인세 낼 일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사회복지법인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회복지가 법인세를 냅니까? 당연히 내죠. 소득의 구분에 따라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법인도 법인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이 부분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고 돼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인 법인의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법인세를 내야 되는 법인에서는 법인세율이 인상되었구나 라고 하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회복지 법인들 법인세 잘 안 냅니다.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 잘 안 내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어차피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감사 이런 분들 배당이란 이름으로 돈을 가져갈 수가 없죠. 어차피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고유목적에 써야 됩니다.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있다고 하면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고유목적에 실제로 쓰면 송금 산입되면서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적용 기한이 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라고 하면서 적용 대상 보시면 학교법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이유 역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비영리법인과 관련해서 면접이라든지 취업할 때 위원 이런 경우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면 제가 회계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묻는 질문은 딱 2가지예요. 다른 것들은 묻지 않습니다. 능력이야 당연히 출중하실 거고요. 묻는 건 2가지입니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2번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들 드립니다. 그만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 법인에만 있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비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고유목적 사업을 구분할 때, 자 보시면 현행 보세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제공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이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16번,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신고 시 고유번호증 제출 근거 명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없던 내용이 신설된 거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서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로서
고유번호증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 전에 이런 내용이 없었지만 어차피 고유번호증은 제출하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기부금입니다. 17번 기부 시 일반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다 함께 돌봄센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일반 기부금이라고 하는 내용 사회복지시설 해서 나오는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일반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혹시나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기부금이 뭐죠?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자 예전에 법정기부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특례기부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일반기부금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내용은 뭐 똑같으니까요. 이 내용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뭐가 추가됐습니까? 다 함께 돌봄센터, 앞에서 봤던 가족센터, 그리고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도 있고 갱생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저는 뭐 이런 게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런 시설들도 옛날 말로 지정기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기부금 받을 수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됐대요. 고향사랑 기부금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고향사랑 기부금이 최초에 생겼을 때부터 계속했습니다. 사실은 뭐 다들 아시지만 기부금을 10만 원 하면 10만 원까지는 다 돌려받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지역 특산품 이런 것들을 포함한 선물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 제가 매년 이제 뭐 저도 하고 저희 아내도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해서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의 포인트를 주면서 상품 등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들을 찾아볼 때 제 나름의 노하우 뭐 이런 거는 고향사랑 기부금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게시판에 가면 뭐 네이버 포인트를 더 주고 뭐 추첨을 통해서 뭘 더 주고 하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모이는 시기가 이제 하반기부터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평소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하반기에 모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 전략들이 하반기에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게시판 같은 것들 한번 보시면서 고향사랑 고향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뭐 기부할 수 있어요. 본인이 살고 있는 곳 외에는 다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부금 혜택도 누리시고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이런 곳들에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가 확대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이 먼저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요. 법 개정 내용 보시면 납부지연 가산세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정 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 가산세 산출 방법을 개편하였고 1에서 월 단위로 하면서 구체적인 가산세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납부지연 가산세에 포함되는 독촉장 송달 비용의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정된 내용 보시면 지정 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 가산세율을 신설하였고 법정 납부기한부터 납부 고지일까지 미납세액의 하루당 0.022%네요. 가산세율이 있는데 이것이 매 1월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곱하기 0.67%라고 하는 것으로 신설이 됐고요. 납부지연 가산세에 포함되는 독촉장 송달 비용 여기에 대해서 등기 우편 비용이 부과가 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고 26년 6월 30일 이전 지정 납부 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및 납부 지연 가산세 세액 계산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항상 이 법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린 가산세는 모르셔도 되죠. 이유는 평소에 의무를 지키면 가산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26년 개정사항들 이거보다 사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이 개정된 내용들도 있는데 시행규칙은 또 26년 3월 달에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고 시행규칙이 바뀌는데요. 시행령 개정이 확정된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시행규칙은 3월달 이후에 바뀌는데 그것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들께 빨리 알려드리고, 또한 아까 봤던 것처럼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빠르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시행 규칙이 바뀌면서 서식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데이트 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시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